어느덧 물가 이야기 할 때요. 40년 만에, 41년 만에 이런 타이틀이 익숙해져 버린 올해입니다. 그만큼 지긋지긋하게 마치 데자뷰처럼 CPI가 발표될 때마다 그에 따른 충격을 우리는 예단했고 주가 하락을 어김없이 마주했었죠. 올해 우리 증시에 대한 고민, 우리 경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요. 그리고 이상기후도 마주했고 공급망 차질도 겪었고요. 거기에 전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전 세계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났었고요. 네. 예, 각국의 선행지수가 떨어졌었습니다. 여기다가 물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고 사실 모든 IMF, OECD 전망 기관들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당초 예상보다 낮추고 물가 상승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금융시장에는 거의 좋지는 않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성장률이 과거긴 합니다만 10%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 대비 한국의 성장률이 더 낮다라는 것도 좀 큰 변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잠재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1980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평균 7% 성장하면서 세계 평균 성장률 3.4보다 2배 정도 높았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이후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세계 평균이 3.3, 우리 3.0,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OECD, IMF가 여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IMF 전망치 보면은 올해 내년 세계 선진국 평균 성장률이 2.9%인데요. 네. 우리는 2.7%.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 예, 그만큼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의 타격도 타격이지만 국내의 흔들림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표상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경기 종합지수 이런 걸 봐도 그렇게 긍정적인 우호적인 흐름이 안 나온다면서요? 예.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주는 선행지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요. 네.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4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 빨간 선인데요. 2020년 5월부터 계속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올 2월까지는 상승 추세, 경기 확장 국면이었는데요. 3, 4월 2달 연속 꺾였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꺾인 것인가, 앞으로 추세적인 하락인가, 이걸 지켜봐야 될 건데요.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주 순환 변동이 꺾인 걸 보니까 이게 추세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 꺾이면요, 과거 11번 순환해서 평균 19개월 정도 하락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까지는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면은 경기 정점에서 바로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 정책이 나오고 결국 그로 인해서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경기 침체가 그럼 오는 겁니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물가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금리를 인상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면은 주가, 집값, 자산가가 떨어지죠. 여기에 부의효과에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도 빠질 수 있다. 앞으로 1년 이내에 침체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그 시차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금리를 올리면 당장 소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좀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은 또 물가가 최근에 물가가 오르니까 자기 소득이 줄어든 거를 체감하죠. 이거를
뭐 소비를 지금 제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지금 당장은 줄일 수가 없지만은 이게 서서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서서히 조정해 간다는 겁니다. 예, 그 시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처음에는 뭐 빅테크 중심의 하락이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이 하나둘씩 또 잡히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쓸 돈이 부족해진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줄여가는지가 좀 시간차를 두고 주식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도 낮춰야 되는 거겠죠? 예, 저는 기대 수익률 좀 많이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 성장률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한 1, 2%포인트 높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명목 잠재 성장률이 실질은 2%고 명목은 한 3%로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러면 주식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라는 거죠. 예, 사실 2011년 이후로 지난 10년간 보니까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5%좀 넘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앞으로 저 기대 수익률 좀 낮춰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2020년에 코스피가 무려 31%나 오르다 보니까 예, 기대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보니까 뭐 여러 연기금도 3년간 평균 수익률이 11%예요. 예, 그런데 지난 10년간 평균 보니까 6%가 좀 넘거든요. 최근 3년간 11%가 수익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는 결국 평균에 접근해 가는데요. 앞으로 3년은 평균 이하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뭐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지금 사실 코스피 3,000선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젠가 싶을 만큼 저희가 3,000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그럼 회복 가능성과 뭐 어느 정도의 반등의 시기를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예측을 해본다면 언제가 될까요? 3,300 작년 6월이었죠. 네. 그 수준 넘어서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인데 예, 저는 뭐 3분기에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2,800이 될 수 있고 2,900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주로 세 가지 때문인데요. 네.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예상하는데 6, 7월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오히려 5월보다 줄어듭니다. 물론 제 예상치입니다만은 8, 9월 가면은 조금 늘어나거든요. 저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그림에 나오고 있으면 0.85 정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그동안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 그래서 뭐 주식 비중 좀 줄여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거의 적정 수준에 접근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8, 9월 달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오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4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아직 하락 추세는 연장될 것인데요. 8, 9월 이 무렵에 가면 약간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많이 팔고 있는데요. 주로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얼마 전에 1290원 올라갔다가 지금 뭐 1250원 안팎에서 올라가는데요. 또 이번 주에 미국이 빅스텝하고 뭐 환율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은 그런 펀더멘털이 대두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저는 1200원 근처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하단을 접근해가는 과정이고요. 아마 3분기에는 박스권 상단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뭐 2,800도 될 수 있고 2,900도 될 수 있는데 어떻든 지금은 주가 지수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된 국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고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뭐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 상황에서 이 강달러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빨리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어제 또 꺼내놨었는데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연동에 따라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그 시기쯤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적극적이는 않을 텐데요. 지금보다 근데 나은 환율이 뭐 정도. 1,290원 가다가
1,200원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업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식을 사고 파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로 코스피하고 상관관계수가 계속 높고요. 환율이 떨어질 거로 기대하면은 그 기간에는 외국인이 샀거든요. 예, 저는 3분기에 특히 8, 9월이 뭐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가면 지금 미국 물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 우리 물가도 높은 수준인데요. 저는 상반기가 우리 물가나 미국 물가나 한 6월 무렵, 뭐 늦어도 7월 무렵이 피크아웃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물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물가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가 둔화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은 지금처럼 금융 긴축을 그렇게 빨리 한다. 금리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줄어들 거로 보면서요. 일시적으로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궁금해지는 게 어느 정도 뭐 하반기에 들어가서 물가에 대해서도 약간의 우려는 줄게 될 것이고 환율도 조금은 우호적으로 변모하게 돼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 반등을 저희가 어떤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 반등을 위해서 지금 뭐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와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투자자라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주식 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여기서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보유하는 시기고요. 뭐 제 예상대로 3분기에 반등하면은 이게 주가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거든요. 네. 내년에는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 국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 국면에 내년을 보면서 좀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비중이나 채권 비중 늘렸다가 내년 상반기에 저는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라고 보는데 그때 그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 반등이 나올 경우 오히려 내년에 침체를 대비해서 조금 반등 시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고 다른 자산 쪽으로 대안을 찾아보자 얘기 주셨는데 사실 증시가 이렇게 흔들릴 때 뭐 대안 중에 하나가 뭐 또 채권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쪽도 안 좋다 보니까 대안 찾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요. 어느 쪽으로 좀 대안을 집중시켜 볼까요? 저는 지금 채권은 사셔야 된다고 지금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만기가 긴 채권들이요. 예. 만기가 긴 금리에는 내년에 경제 성장 물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도 떨어지니까 저는 장기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 뭐 여기서 조금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뭐 주식도 좋지만은 채권 비중을 더 늘렸다가 뭐 내년에 주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면 채권 차익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채권을 주식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지금 주식 비중이 23%고요. 네. 채권 비중은 22.3%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채권은 별로 투자도 네. 재미도 없고요. 수익률 변동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는 뭐 채권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을 유지하면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 쪽의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고 지금 채권 쪽은 사야 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식 쪽에서는요. 그래도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떠날 거 아니니까요. 주식 쪽에서 대안을 찾아본다면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뭐 저는 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저는 뭐 기준금리 차도 내년 가면은 다시 내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가 침체에 빠지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아까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저금리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코스피 배당 수익률 은행 이자보다 더 높거든요. 뭐 4 내지 5% 배당을 주는 우리나라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배당 투자는 시기에 관계없이 뭐 여유자금이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 돈 안 넣어놓습니다. 은행에다 넣을 돈이면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사죠.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요. 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 매년 배당을 받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시장 오르고 내리고 그거 상관없이 배당 투자는 일정 비율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분기에는 뭐 박스권 상단까지 반등할 수가 있다. 뭐 단기 투자자라면은 이런 반등 기회를 한번 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주식 사면은 지금 삼성전자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삼성전자 같은 주가도 주식도 뭐 한 10% 안팎의 수익은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3분기까지 이 종목이 좀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올 여지도 열어두셨어요. 다만 그 이후에 내년 경기 침체 등을 대비해서 투자 전략을 반등 후에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주셨고요. CPI 저희가 마주했고요. 그리고 나니까 또 이번 주에 FOMC에 관심도가 쏠립니다. 뭐 일각에서는 75bp 얘기도 나오고 패드워치 보니까 75bp 가능성도 조금은 올라갑니다만 사실 이번에는 너무 갑작스러우니 50bp하고 다음 테이블에 75bp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 정도 전망이 좀 더 우세하거든요.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이번에 75bp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둔화되지만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사실 1,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물론 소비 투자는 증가했지만 수입이 많이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1.4%였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2분기 성장은 굉장히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GDP 나우 같은데 이런 전망치를 보니까 1% 안팎이에요. 미국 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정책 당국자들은 물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어느 정도 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75bp 올리긴 힘들고요. 기존에 예상했던 50bp 뭐 이 정도 올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은 사실 그동안 전망이 금리 인상을 좀 쉬어갈 것이다. 예. 이게 우세했잖아요. 이건 좀 바뀔 것 같죠? 예, 뭐 물가가 워낙 높은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9월까지는 올릴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12월쯤 가면은 물가 상승률은 이제 많이 낮아지고 경기 둔화 조짐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12월부터는 저는 금리 올릴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내년 가지고는 또 내려야 될 상황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저 미시간 대학 뭐 소비자 심리 지수 보면은 역사상 최저치 기록하고 네.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제가 54%는 너무 높습니다. 작년.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1분기 보니까 53%로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작년 4분기를 고점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 심리 더 위축되고 아마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 하반기도 낮은 성장률, 내년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뭐 금리 인상 그것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펼쳐질 겁니다. 그만큼 경기 변동도 상당히 크게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국내 증시의 흐름도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주신 내용의 큰 틀을 저희가 좀 기억하면서 투자 전략을 짤 때 꼭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죠.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